예, 이번 그 제목을 팬데믹 시대의 선교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어, 지금 우리가 사실은 시대에 대한 그 생각과 그다음에 우리의 그 사역 대상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이 세 번째 강의가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어떤 개관을 했고, 두 번째는 그 초연결 시대와 차세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 혹은 이제 팬데믹이 세계화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대에 선교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렇게 그 세계의 어떤 선교를 향한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 지금 이제 그 팬데믹 시대의 선교에 대한 논의를 왜 해야 되느냐. 팬데믹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팬데믹에 대한 어떤 그 공식적인 발표는 세계보건기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경보 단계 중에서 최고 경고 등급에 해당하는데, 그럼 이것이 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그런 부분인데, 특별히 이제 팬데믹 시대의 선교, 꼭 팬데믹 시대가 아니라도 다른 말로 비접촉 선교의 어떤 혹은 또 직접 만남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의 그 선교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해야 될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염성 질병이나 또 환경 혹은 재난 혹은 또 특별히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창의적 접근 지역이나 이 선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이런 지역에 정치적 혹은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선교사들이 이동이 제한된다든지 또 직접 만남이 제한되는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때로는 어떤 지역에서는 신분의 노출을 최소화한 가운데서 사역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양한 이유로 원거리에서 사역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 전체 선교사들의 3분의 1 이상이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가운데서 나가고 싶어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못 나가고, 또 이미 파송 예배를 드렸지만 올 초에 파송 예배를 드린 경우에 아직까지 나가지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파송 예배를 드리면 1개월 이내에 선교지로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못한 선교사들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또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선교 대상자, 특별히 그 이슬람 세계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가족이나 사회 구성원들이 있는 곳에서 선교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빼내어 와가지고 제3의 장소에서 비밀리에 합숙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는 이런 방식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는 어려워지가는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기의 그 공동체 속에 거주하지 않는 현지인을 선교해서 또 그 현지인 가족이나 그 사회를 선교하는 이런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직접 만남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그 선교에 대한 그런 구상 논의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그런 개관할 것이고, 또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교회와 선교 현장의 대응인데, 이 교회,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 매스컴에서 많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깊이는 다루지 않을 것이지만 선교 현장의 대응,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이미 이것이 이 팬데믹이 공표가 되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여러 차례 리서치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그 언택트 미신이라는 그 용어를 제가 처음 사용해가지고 우리 그 기독교부에 읽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선교 현장에서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 선교사들 할 수 있는가, 또 실제로 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뭐 전 세계가 다 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저희 교단이 파송되어 있는 선교지 국가, 지금 이제 57개국 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53개국에 있는 선교사들 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제안하는 것으로 오늘 강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뭐 이렇게 이미 카에서도 하고 있고 또 교육계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 화상을 통해서 강의라든지 또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것을 한 3가지 상황으로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직접 이 강요와는 꼭 관련이 없지만 그러나 이것도 지금 만남이 제한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라든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통 이제 한 3가지 상황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상황, 첫 번째 상황은 이제 동영상 강의를 하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게 물론 이제 그 코디네이터가 있겠죠. 앞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분은 이제 강사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질문이 주어질 때 때로 질문이 주어질 때 코디가 강의 동영상을 멈추고 정해진 시간 동안에 그룹으로 토의하고 그 다음에 이 시간 후에 동영상 재개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화면에 들어와서 각기 자기 그 장소에서 소위 그 줌이라든지 구글 미트라든지 죄송합니다. MS 미트라든지 이런 데 들어와서 하는 경우에 그래서 여기도 역시 그 코디가 한 사람인데 강의 동영상 멈추고 이제 정해진 시간 동안에 자신의 생각을 나누게 하고 그 다음에 시간 후에 동영상 강의를 개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올려져 있을 때에 이제 개인이 온라인 동영상 시청하고 할 때에 이것은 이제 개인이 결정할 수 있겠죠.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에서 멈추고 정해진 시간 동안에 자신의 생각을 적어본다든지 또 그 다음에 시간 후에 동영상 재개하는 이런 방법이 있겠죠. 이런 방법을 하는 것 여러분 이미 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개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은 이전 시대로 돌아가기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코로나는 이미 그 2000년대 들어오면서 21세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종 바이러스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나타난 신종 바이러스인데 일단 그 제일 마지막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19 이것이 이제 처음 발발이 된 것은 2019년 11월 17일에 중국 후베이성에서 최초로 발생됐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부터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코로나에다가 19를 붙였느냐? 이것은 2019년에 발발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2019년 12월 12일에 공식적으로 중국에 최초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2020년 1월 20일에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한국에서는 2018년에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발생하고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한국을 주목하게 되고 중국 다음으로 한국 가장 위험한 국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0년 1월 31일에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렇게 하다가 2월 28일에는 매우 위험도가 전 세계적으로 높다 이렇게 하고 3월 11일에 코로나를 팬데믹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전 세계 3월 말까지 대부분 국가에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정도의 감염력이고 확산 속도입니다. 물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비행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한국은 2월 말에 아주 급속도로 올라가면서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한국은 먼저 매를 맞으면서 그러나 이미 이전에 메르스 시대 때에 준비되었던 그때 당시에 뭐랄까 대응 수칙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이 메르스 감염자 혹은 또 이 확진자들이 동선을 어떻게 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 두었던 그런 앱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학생들 젊은이들이 만들어 두었던 것인데 이것을 하루 정도 만에 코딩을 바꾸어 가지고 코로나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그 이동을 이렇게 특별히 그 코로나 감염 추세, 확산, 또 경로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아주 한국은 좋은 소위 그 K 방역이라는 그런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20년 8월 13일, 12일 뭐 48일로 목절 전후로 해가지고 물론 이제 여기에는 이제 그 정부의 어떤 그 프레임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보이는 그 표면적인 그 숫자는 사랑의 교회,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발생 급증하고 그러면서 이제 8월 16일에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보름 후에 2.5단계 격상하고 그래서 10월 8일 전 세계 총 확진자 3,600만 명,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국은 누적 확진자가 24,000명, 사망자가 400명을 넘은 상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 정부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정치적인 그런 의도가 이 코로나 지역에 많이 들어간다 이런 말들이 지금 여러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이러스 반란 그럼 왜 일어났을까? 이것을 이제 전 세계의 여러 학자들 또 석학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인간과 야생동물 가축 소위 인수공통 감염병이 전성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렇게 된 것은 속성으로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서 또 이 가축을 이렇게 키우기 위한 그런 방목지가 필요하고 거기에다가 또 가공 유통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수익적으로 통합한 축산혁명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 축산혁명 이것이 또 사실은 이산화탄소의 급증과도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 한 마리가 배출해내는 소위 그 방귀를 통해서 배출해내는 이 메탄가스의 양은 자동차 몇 대가 내는 양에 버금갈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런 가운데에서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70년대 이후에 등장한 신종 감염병은 특별히 30개입니다. 이것은 아주 대규모로 일어나는 감염병입니다. 그 위에까지 합한다면 300개 이상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2003년부터 쭉 이렇게 나온 사스, 신종 플루, 그 다음에 조류 인플루엔자, 또 이렇게 중동호흡기 메르스라든지 그러면서 2019년에 일어난 코로나19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레미 럽키는
2014년에 이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나중에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소위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이 되고, 거기다가 미세먼지, 또 거기에다가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량에 혹은 또 미세먼지 이렇게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 기후 변화가 생기고, 북극이나 남극에서는 이미 얼음이 많이 녹고 있습니다. 물순환 변화가 생기는데, 특별히 이제 태양에서 오는 열 에너지가 이산화탄소층에 의해 가지고 트랩이 되면서 공기 중의 수분의 습도가 올라가게 되고, 또 이러한 것은 올라간 이 습도는 또 요즘 한국이 지금 겪고 있는 대규모 태풍이라든지 장마가 오래된다든지 홍수 같은 이런 것으로 야기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니까 또 반대편 쪽에서는 대규모 기근이나 가뭄이 있어가지고 소위 캘리포니아 지역의 산불, 이것은 한반도 지역의 3분의 1 이상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호주 쪽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가운데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태계 교란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서식지가 파괴된 동물들이 대대적으로 이동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지구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제레미 리프킨이 2014년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인도의 반다나 시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2017년에 지구 생물의 3분의 1이 사라졌다. 그러면서 지구의 몸살을 통해서 고통을 경험한 지독한 시간을 겪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은 숲이 파괴가 되고, 그런 가운데서 지난 30년 동안에 300여 개의 감염병이 숲에서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것은 이제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해놓은 것입니다. 자, 코로나19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미세먼지, 플라스틱. 자, 코로나19 때문에 한때 조금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초기에 이런 거 들었지. 도시의 퓨머가 나타났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분명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실질적으로 전 세계 탄소 이 배출량이 늘었는가, 이것을 찾아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줄었는가, 이것을 보았는데 아니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그게 왜 그러냐? 자동차도 잘 다니지 않고 또 공장도 돌아가지 않는데 왜 그러냐? 우리 이제 아마존 유역은 소위 전 세계 허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숲에서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브라질 같은 데가 이제 아마존 숲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들이 동원해서 이렇게 아마존의 소위 화전민들이라든지 또 무차별 벌목해가지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지키고 했었는데, 이 팬데믹 때문에 지키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또 불을 지르고 또 나무를 이렇게 재배하고 이렇게 어떤 밀반출하고 이런 경우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아까 말한 이 산불 같은 거,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배달하는 이런 문화, 직접 접촉을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한국에도 이미 카페 같은 데에 이전에 일회용을 못 쓰게 하다가 이제는 일회용을 카페에 가더라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배달 많이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스크는 모든 이 재질이 특별히 면으로 만드는 것, 특별히 세균을 걸러낼 수 없는 면으로 만드는 이거 제외하고는 다 바이러스를 걸러내는 이 마스크들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습니다. 소위
합성 섬유질을 통해 가지고 미세한 그 파이버들이 가지고 있는 정전기를 통해 가지고 이 바이러스들을 흡착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마스크가 계속해서 나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엄청난 미세 플라스틱, 미세먼지가 나오고 이것이 계속해서 순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자 아프리카와 코로나 지금 현재 상황 어떠냐? 아프리카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뭐 직접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이니까 상황을 알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지도가 WHO에서 만든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짙은 색깔로 갈수록 확진자들의 숫자가 많은 것입니다. 옅은 색깔일수록 확진자 숫자가 적은 것입니다. 자, 놀랍게 아프리카는 그린란드와 아프리카는 색깔이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그린란드는 사람이 별로 없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물론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는 최근까지 급속도로 이 확진자 숫자가 많아지다가 8을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좀 많이 줄었죠. 그런데 어쨌든 전 세계 확진자 숫자로서는 뭐 거의 뭐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한때 5위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자, 이제 대륙별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미국 대륙 이쪽이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면은 이 단위가 다릅니다. 아프리카는 2만 명 최고로 올라갔던 때가 사우스 아프리카가 15,000명 정도 되면서 아프리카 전체 통틀어 가지고 2만 명 선까지 갔었는데 이건 하루입니다. 하루에. 그런데 지금 미 대륙에서는 거의 뭐 15명 이상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이런 가운데서 아프리카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는 지금 유럽은 8만 명 이런 식인데 또 그 동남아 쪽에 10만 명 선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아프리카는 2만 명 선이 아프리카 전체 대륙의 최고의 피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여기 보시면 아프리카 이 대륙이 가지고 있는 이 전체 세계 확진자의 이 수는 전체에 비해서 아주 적습니다. 자, 아프리카는 언제 제일 많이 발생했는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것입니다. 가장 늦게 확진자 숫자가 급증하다가 그러니까 가장 늦게 확진자가 발생하다가 가장 늦게 또 확진자 숫자가 올라가요. 여기는 이 대부분의 피크 이것은 결국 남아프리카 통계입니다. 물론 아프리카 다른 나라들은 남아프리카만큼 검사를 많이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사우스 아프리카 최근에 이제 한 1,000명대 정도로 이렇게 내려왔죠. 참 상당히 감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남아프리카는 10월 1일부로 1단계로 하면서 위험군 57개 국가를 제외하고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저도 며칠 이내로 지금 남아프리카로 날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아프리카는 왜 그러면은 이 코로나19에 강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이 나오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어떻게 코로나 팬데믹에서 이렇게 유럽이나 혹은 러시아 같은 이런 지역, 북미, 미국 쪽에서 또 남미 쪽에서 당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간 연령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프리카는 인구 절반이 10대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치사율도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치사율은 전 세계 치사율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 치사율도 적고 그 다음에 물론 많은 경우에 이 젊은 층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코로나 감염이 됐다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 또 살짝 아팠다가 심하지 않게 그냥 감기하듯이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 아프리카는
중간 연령이 낮은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이 코로나19에 강하게 이렇게 나타났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팬데믹 영향과 극빈층, 월드뱅크가 전 세계 빈곤 현황을 1990년대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0년에 가장 극빈층이 많아졌습니다. 유엔은 2030년까지 빈곤층을 종식하겠다 했습니다. 이 빈곤층이라는 것은 뭐냐면 1생계비가 1.9달러, 약 우리 돈으로 22,200원 정도 넘은, 뭐 저기 사우스아프리카에 말하자면 한 30란드 정도가 하루의 생활비가 되는 사람을 이제 빈곤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코로나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극빈층이 전 세계 인구의 10% 가까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빈곤층이 가지고 있는 경제난, 또 식량난, 교육난, 보건의료 대량, 그 다음에 또 락다운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가정 안에서 다양한 종류의 폭력이 증가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저기 지금 여기 그 세계 전 세계에 있는 그 뭡니까 저기 그 식량 기구, 또 그 다음에 그 아동 기구 이런 데서 조사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헝거 팬데믹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여기 있는 이 원의 그 사이즈가 여기 보시면 작은 2 밀리언, 5 밀리언, 이게 1,000만 명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보시면은 다 전부 그 헝거 팬데믹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입니다. 특별히 동부 아프리카 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지역들은 인구가 적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아프리카 쪽에. 자, 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2020년에 그 식량 위기에 처한 그런 지역들을 이렇게 보는데 이런 국가들입니다. 그래도 남아프리카는 거기에서는 식량난에 있어서는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자, 국제구호개발 Save the Children에서 전 세계에 약 15,000명, 특별히 Save the Children의 도움을 받고 있는 그 가정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그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 82%이 가정이 코로나 인해서 소득이 줄었다. 그렇지 않아도 빈곤 가정인데 더 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와 어떤 그 보건 이런 서비스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90%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원격 학습을 통해서 그러면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냐? 교육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빈곤층 중에서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도리어 집안에서 32% 정도가 가정 내 폭력을 경험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부모와 양육자가 있는 가정에서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물론 성폭력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분명히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그 빈곤층에 대한 이러한 대책이 상당히 필요하고 또 이것이 어쩌면 우리 선교사들의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앞으로의 세계는 어떻게 될까? 자, 세계적인 석학들이 대부분 다 동의하는 것은 노멀, 이전 시대와 같은 그런 노멀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팬데믹, 지금 현재 이 팬데믹이 일시입니까?
혹은 장기적일 것인가, 혹은 주기적일 것인가, 혹은 이것이 일상화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런 팬데믹은 앞으로 더 자주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일상화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 세계는 무너졌고 우리가 알던 방식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유발 하라리, 뭐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피엔스 같은 거, 또 호모 데우스라는 이 책을 써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소위 거시적인 그런 역사를 통해 가지고 유명해진 분인데, 이분은 지금은 한참 전에 이루어져야 했던 개혁을 감행해야 할 시간이며, 또 불의한 구조, 이것은 소위 자유 경제 시장 정책에 의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필리핀 부익부가 가속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불의한 구조, 불합리한 구조들을 바로잡을 시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기 때문에 이런 세계적인 변화는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더 험악한 것이 올 수 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에서 신데믹으로도 넘어갈 수 있다. 이것은 뭐냐면은 바이러스 발생 주기가 자꾸 짧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이전에 2003년부터 쭉 온 것을 보면은 6년 주기에서 한 4년 주기로 한 3년 주기로 이렇게, 그래서 적어도 2, 3년 혹은 길면 3, 4년 주기로 계속해서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나타나는 코로나19도 변종이 많이 되었습니다. 변종이 되면서 감염률이 상당히 또 전파력이 더 강해지는 이런 성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된다면 하나의 질병만 온 것이 아니라 신데믹 2개 이상의 이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신데믹으로 갈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팬데믹에서 신데믹으로 이렇게 되는 세상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바이러스의 전염률과 치사율은 이렇게 조금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수처럼 여러분 보시다시피 전염률이 올라가면 치사율이 내려가고 치사율이 올라가면 전염률이 내려갑니다. 자, 이것을 이제 도표로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자, 에볼라 같은 경우에는 치사율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염률은 낮았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보통 바이러스는 혼자 증식을 하지 못합니다. RNA가 하나로 한 가닥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다른 숙주에 들어가서 그 세포 속에서 들어가 가지고 이 세포가 분리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증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숙주가 빨리 죽어버리면은 전염을 잘 시키지 못합니다. 자, 반면에 이 전염률이 높아지면은 치사율은 낮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전염률이 높다는 것은 뭐냐면은 숙주가 빨리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염은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종플루. 자,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치사율, 전염률 이쪽에서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만약에 전염률과 치사율이 같이 높은 그런 질병을 오지 않을까. 그 소위 바이러스 X라고 합니다. WHO에서는 2018년에 연구개발 청사진을 통해서 이 보고서에서 어쩌면 질병 X가 올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급한 질병 목록에 포함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실제로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가상의 질병에 대한 예상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런 것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요즘 많이 유행하는 거 좀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좀비 영화에 나오는 이런 것이 소위 그 전염류가 치사율 사람을 이렇게 죽이기는 했는데 이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퍼지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가운데서 예, 죄송합니다. 잠깐 예, 다시 그 뒤 화면 보시면은 예, 사스는 10%, 메르스는 치사율이 30%인데 코로나는 3% 정도. 코로나가 아프리카에서는 한 1몇 프로 정도로 그렇게 치사율이 적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코로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코로나는 치사율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은데 전염률은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가 다른 앞에 바이러스들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아주 많은 지능이 있다고 하면은 아주 상당히 머리가 좋은 바이러스입니다. 뭐냐면 처음에 감염이 되었을 때는 거의 감염된 그런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무증상 감염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급속도로 사람을 이렇게 죽게 만드는데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되었다 하면은 급속도로 저기 폐질환 혹은 또 폐혈증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 죽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히 조심스러운 듯하면서 돌고를 가지고 치사율이 있는 그런 나름대로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제 앞으로 세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 이제 앞으로 일어날 변화, 관광산업 등의 중단으로 일시적인 생태 회복은 있고 또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감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 기후변화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은 환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팬데믹 상황을 줄이려고 하면 환경이 많이 저기 고려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위기가 장기화된다면은 어쩌면 또 기후 변화나 환경 문제 이런 것은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것 중에 한 가지 특별히 그 4차 산업혁명이 그 기술이 가속화됐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도구와 기술 활용이 확대됐다는 것, 또 기술 혁신이 가속화됐다는 것. 그러면서 도리어 이제 온라인을 통해 사이버 범죄라든지 개인 데이터 악용이라든지 또 심지어 검열이나 감시 여러분 우리 한국이 요즘 식당이라든지 들어가려고 하면 전부 자기의 그 전화번호라든지 적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국가에서는 앱을 통해서 소위 QR코드를 찍어서 사람들이 그 동선을 계속해서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태원 사건이 7월 달에 났을 때에 사람들은 자기 신분을 다 감추고 했는데 이미 통신사를 통해 가지고 그곳에 왔던 사람들의 동선들 다 전부 파악해서 대부분 다 사람들 다 확보를 했습니다. 광원 집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정부가 사람들을 검열하고 감시하는 이런 부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대내적으로 국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가운데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 국가의 권력이 상당히 쓰여지면서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나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국가의 권력은 한때는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그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정치는 결과적으로 보호나 복지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시민들, 국민들을 만족시킬 때만 이 정치가 오래 갈 수 있다 하는 이런 것을 지금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는 불황이 장기화되고
그래서 뭐 2020년대 그 대공황 이후로 가장 큰 어려움, 또 어떤 분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어려운 경제 공황이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에 대박을 친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또 그다음에 넷플릭스, 구글 이런 회사들은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또 회사들은 그 이익을 많이 보고 있죠. 그리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 배달하는 이런 업계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런 온라인 화상을 통해 가지고 줌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많은 자영업자들, 중소기업, 또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그런 소득 감소로 인해서 극빈총으로 혹은 또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될 때에 이미 전 세계에서 학자들에 의해서 논의가 되고 있던 것이 뭐냐면은 소위 그 기본소득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많이 버는 그런 회사들이 그것을 소비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세금을 통해서 보전하고, 국가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을 많이 만들든지 혹은 또 실질적으로 중소 기업체나 또 자영업자들 또 어떤 노년층이나 젊은 층들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들을 주어서라도 필요하면은 빚을 내어서라도 보편복지 쪽으로 가는 것이 그런 나라일수록 이 사회적인 갈등이 적고 그런 나라일수록 이러한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문화적으로는 분명히 그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될 것입니다. 단독적인 한국에는 이미 그 소위 그 홀로 사는 혼집 이런 세대가 전 세대 중에 30% 정도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요즘은 식당이나 혹은 고속도로 휴게실을 가면은 혼밥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거리를 이렇게 띄우려고 하고, 그러면서 심지어 그 식사하는 이 방식도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 그 식생활 습관이 같은 반찬 놓고 같은 젓가락에 또 같은 국을 침을 섞어가면서 먹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사실 이것은 주영아 같은 이런 그 한국 그 민속학자들 또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같이 국그릇에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하는 이 문화는 사실은 일제시대 이후부터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했는데, 옛날에 조선시대나 이런 데는 남자들도 그렇고 또 방문객도 그렇고 소위 그 소반상에 각자 상을 또 궁궐에서도 마찬가지고, 대신에 이제 나르는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날아야 되는 이런 상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랬는데 식사까지도 그렇게 되어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어떤 이런 사회적인 연대가 또 협력이 중요하겠다는 거, 또 그 지방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에다가 또 지역 공동체 혹은 소그룹 공동체들의 역할, 연대 그 협력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실제로 그 직업 활동은 원격 근무, 온라인 교육 이런 기반으로 간다는 것. 이런 가운데서 분명한 것은 이제 뉴 노멀에 모든 분야가 이렇게 적응을 해야 된다. 이 뉴 노멀에 적응하지 못하면은 상당히 앞으로의 삶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뉴 노멀이 되어 있는 이런 가운데서 그러면은 종교 계통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회문화 쪽에서 종교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 종교는 어떻게 하냐? 특별히
국가의 종교 지배력이 강화된다는 것. 지금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그 메카, 메디나, 이런 메카 지역에 거대하게 저기 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런 순례객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도록 또 국가가 그렇게 통제를 하는, 또 우리 한국에서 이 교회 예배 통제,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자, 생계 등의 문제로 종교는 사회에서 또 사회 문화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 집회 등 종교적 유대감 형성의 기본 가치를 가지고 있던 이런 것에 대한 위협이 지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근본주의적인 혹은 보수적 성향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어떤 공격을 받고 사회적으로 고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탈종교화, 세속화 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이제 그 초연결 사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헌금이나 기부금이 많이 줄어든다. 물론 이제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도리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들이 팬데믹이 나왔을 때 2월달, 3월달에 대구 지역 이런 지역에 많이 저기 코로나가 확산되고 할 때에 우리 선교 현장에 호소를 해가지고 선교 현장에서 곳곳에서 헌금이 모여져서 한 2,700만 원 정도 모여서 우리 그 대구 지역에 있는 그 노회 소속 교회들, 그리고 전국의 노회당 그 어려운 교회들 이렇게 해가지고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나중에 선교지 쪽에서 많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사랑의 나눔 운동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거의 한 4억 정도의 기금이 갔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우리 지금 우리 교단 선교사들이 있는 데는 최근에도 세 번째 지원에 한 150만 원씩 해가지고 그 우선 그 보건 의료 생계 이런 쪽으로 하도록.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헌금 기부금이 줄어든다는 거. 그 다음에 종교 전파력 약화, 이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그래서 종교 활동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희처럼 막 양적인 그런 성장,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집회보다 질적인 성장, 또 정말 복음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서 또 실제로 전도가 되려고 하면은 그 대사회적인 책임에 우리 그 종교계 사랑, 자비, 치유, 돌봄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이 소위 말하자면은 뉴노멀 시대에 종교계가 가야 될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자, 이 그림은 뭐 인터넷에 다니고 있는 그림 중에 하나 제가 뽑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뭐 마주보기보다는 서로 고개를 돌린 채로 마스크를 끼고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삶.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서 우리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한번 또 우리 선교사님들 한번 이 상황에 대해서 또 조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언택트 미션에 대한 그 개념, 그 다음에 또 특별히 현장 조사했던 거, 우리 남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또 아프리카 다른 국가의 또 다른 선교사들은 지금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분명한 것은 선교 지수의 변화가 분명히 생기고 있고 또 생기고 가소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선교사들의 개인 건강성, 이것은 이제 개인의 그 육체적인 신체적인 건강성도 있고 또 그다음에 영적인 건강성도 있고 사회의 건강성도 있습니다. 또 가정 건강성, 우리가 팬데믹 시기에 특별히 이 믿음의 가정들은 이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가족들이 유대감이 상당히 깊어지는, 저희들도 이 덕분에
우리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매일 저녁에 같이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우리가 상당히 영적으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또 재정 건강성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전처럼 그냥 선교만 하겠다고 하면은 무조건 돈을 보내주는 시대가 지나갔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 어, 저기 어렵게 모아진 헌금이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뭐 아껴서 산다고 하지만 조금 규모 없이 혹은 또 때로는 방만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이렇게 지출되던 이러한 것들이 또 조금 조정되지 않겠는가. 또 관계 건강성. 이제는 정말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이것이 결국은 사람의 영혼을 얻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 또 그 다음에 이제 전문성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주기적인 재교육 이것이 계속 필요하다는 거. 지금 우리가 이런 모임도 필요한 것. 그리고 또 이제 초연결 사회에서 우리가 원한다면은 우리가 게으르지 않는다면은 얼마든지 우리를 그리 돼가면서 할 수 있다는 거. 또 그다음 선교지 자산에 대한 이제는 국내에서 지원이 줄어든다면은 어쩌면은 선교지 자산을 가지고서 재생산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그래서 우리가 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센터를 계속해서 외부에서 오는 지원을 가지고 이것을 유지하는 것보다 센터의 일부를 조금 더 재활용하는 방향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작은 이익을 통해서 센터가 다시 이렇게 관리가 되고 또 거기서 좀 더 선교적인 창출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그 다음에 안식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 뭐 얼마든지 이렇게 하는 이것이 어쩌면은 이렇게 국내를 왕래하는 것이 좀 어려운 시절이 되면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또 국내에 들어와도 또 쉽게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안식년을 시행하지만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제안도 해봤습니다. 이전에 비거주 선교사라는 제도가 저희 교단에도 있었고 지금 여러 단체에 있습니다. 이 비거주 선교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설명하자면은 선교 현장에 거주를 하지 않고 국내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비거주 선교사라는 주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 혹은 또 사업가들, 돈 잘 버시는 장로님들, 또 뭐 어떤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그 현장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돌아오는 이런 방식인데 사실 엄밀하게 지금까지 비거주 선교사 보면은 쉽게 말하자면은 선교라는 것은 언어와 문화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야 가능한데 이것이 되지 않다 보니까 주로 이제 돈 들고 가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혹은 또 물품 들고 가서 나눠주는 것, 또 그다음에 선교사들 어느 통하는 우리 선교사들 모아가지고 위로한다든지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뭐 이렇게 세미나나 집회를 하는 이 정도로 비거주 선교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제시한 그 개념은 제가 이제 우리 선교사들, 선교단체들 좀 제시하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비거주 현장 선교사입니다. 언택트 방식을 통해 가지고 국내에 들어와 있지만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지만 이미 그 현장의 언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거주를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사역할 때처럼 현장 사역을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몸이 부딪히는 것은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언택트 미션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메시지는 미디움을 통해서 미디움이 또 메시지가 되고 이 메시지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이런 것을, 그래서 이런 방식을 좀 더 거기다 이제 은퇴 준비 이런 것들까지,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선교 환경 또 선교 방식, 선교 지수 이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자 이제 많은 obstacle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는 선교 국가에 들어가서 이런 obstacle들을 피해가면서 혹은 위에 혹은 필요하면 뛰어넘어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길들을 찾아야 된다. 이것이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 혹은 코로나 이후 팬데믹 시대, 또 혹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세계가 재편되는 그 시대에 우리 선교사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자, 코로나 이후 시대 선교 혹은 팬데믹 시대 선교, 글로벌 팬데믹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직접 만남이 제한된 상황에서 어떻게 선교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제안을 이제 드리는데, 제안은 untact mission입니다. 이 용어는 제가 한국에 그 3월 11일에 WHO에서 그 세계적인 팬데믹을 선포하자마자 이미 그 2월 달부터 좀 준비하고 있다가 팬데믹이 나고 난 이후에 바로 이 언택트 미션 이 용어를 바로 사용을 했습니다. 원래 이 언택트 비즈니스란 말은 이미 한국에서 2018년부터 조금 이렇게 되다가 비대면 한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비즈니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홀로 있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 대화 나누는 거 또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다 전부 스마트폰으로 혹은 또 어디에 가더라도 키오스크에서 혹은 뭐 그냥 이렇게 눌러가지고 주문하고 하는 이런 이게 좀 이상적인 그런 비정상적인 이상한 그런 상태인데 그러나 이런 초연결 현상이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고 이 비접촉 비즈니스 쪽으로 빨리 선회한 그런 기업들은 많은 이윤을 누려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즈니스에서 사용했는데 이것을 저도 선교에서 사용해보자. 그리고 비즈니스에서는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비대면 비즈니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비대면이라는 말을 조금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서로 화상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도 얼굴을 사실은 대하고 있습니다. 매체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비대면이라는 이 말은 포괄적이지 않다. 비접촉이다. 자, 비접촉 선교에 대한 이 개념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고 또 만지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공생의 예수님의 그 사역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비대면입니다. 물론 현지인인 지구의 상에 살고 있는 선지자, 사도들, 또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 환경 가운데서 접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물론 이제 untact라는 말은 사실 영어에는 없는 말입니다. tact는 뭐 touch라는 이렇게 닿는다는 뜻이고, 그런데 intact라는 의미, intact는 한 번도 이렇게 닿지 않는 예를 들어서 그 천여림 같은 거 이런 거 intact라는 말, non-contact 이게 좀 이렇게 컨택트란 말에는 또 연락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이것도 약간 그다음에 contactless 이것도 뭐 연락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또 not face to face 이 말도 사실 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영어 단어에서 사실 이제 초연결 시대를 경험하기 전에 이 언어라는 것이 다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초연결 시대가 오고 이런 가운데에서 이것을 뭔가 지칭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신조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가운데서 제가 할 수 없이 언택트라는 말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언택트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언택트 미션이라는 말이 이제는 조금 보편화가 되면서 언택트 미션이 아니라 이제는 온택트 미션 시대다. 온택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온라인을 통해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도 조금 이제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것에만 국한하는데 제가 말한 이 언택트는 직접적으로 만남을 하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그 장소에서 시간을 달리해가지고 물건을 전달한다든지 서로의 어떤 그 나눔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온택트 미션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선교 전체, 이 시대에 선교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온택트 미션을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미접촉 선교는 뭐냐? 선교 현장의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서 선교를 위한 물리적 접촉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상황 속에서도 선교 대상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연기를 통해 선교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자,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은 이동선거 해지 또 같은 공간에서 협업들에 대해서 강제적인 제한을 초래했습니다. 이런 공간적인 제약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정말 절실하게 그 방법을 구하고 있는데 비접촉이면서도 연결성을 지속하거나 극대화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면 우리 선교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 것인가. 왜냐하면 선교는 생명을 주고 성장시키는 일입니다. 또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절박하게 고민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지난 몇 년간에 급격하게 증가한 선교사들의 비자발적 출국, 여러분들은 선교 자유국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 본부에서 일하던 저에게는 엄청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제가 본부에서 사역 마치기 전까지 제 이름도 계속해서 가명으로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전영국이라는 그 이름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혹시나 제가 하고 있는 저는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우리 그 신문에 내는 그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제 이름을 숨기고 또 저희들이 내는 그 잡지 가운데서도 뭐 그냥 KBN 연구국 이런 이름으로 내고 또 심지어 KWMA에 가서 발표하는 그런 글들도 저는 철저히 제가 이름을 이렇게 가명을 써서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교사들은 쫓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래도 선교는 지속돼야 한다. 큐인이 show must go on. show는 계속해서 진행돼야 한다. 그렇게 선교도 계속 진행돼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바이러스는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는데 지금까지 선교도 주로 접촉의 방법에 의존해 왔습니다. 사실 비접촉이라는 단어와 선교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함께하기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것을 융합하는 패러다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 이런 가운데에서 그 비접촉 선교, 성경적인 그런 어떤 사례가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결국 이 말씀은 복음이고 메시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병이 났을 때에 전염병자들을 격리시키는 레위기 사례라든지 또 성경에서 사실은 이 접촉이라는 것은 또 저기 이전 세대들 이미 죽은 세대들과 우리 세대 접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념물이나 기록을 통해서 정보나 교육을 비접촉적인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 이 길갈에 가가지고 저기 또 그다음에 요단강에서 돌멩이 이렇게 건너고 난 다음에 돌멩이를 세웠던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기념물들 비접촉 방법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미디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미디어는 바로 선지자들이고 또 기록된 성경이고 또 때로는 어떤 그 기념물들이고 때로는 무덤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 1서에 보면은 그 저기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또 듣기도 하고 그랬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가택연금되었습니다. 서신서들 여러분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삶이 있어서
챌린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택연금 락다운 상황에서 썼던 편지입니다. 요한의 그 밤모습에 썼던 편지, 또 요한계시록, 이것은 두고두고 오는 세대의 어떤 경각심을 깨우쳤다. 그래서 서신, 그때 당시에 있었던 가장 발달된 통신 수단이지요. 평소에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모두가 같이 있는 락다운 상황에서는 그 가치가 매우 중요해지는데, 자, 그러면은 이 비접촉 선교에 대한 어떤 그 역사적 혹은 경험적 사례가 있는가? 그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자, 매체를 통한 선교는 다 언택트 미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 역사에 보면은 로만 캐톨릭이 어떻게 우리 한국에 전해졌는가? 바로 우리 이익 정약용 정약전, 소위 그 실학파들이 천주 시리를 공부하던 그 강화회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저기 그 저기 이승훈 또 이런 분 영세받게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저기 제일 첫 번째 누굽니까 보내어서 신부 서품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초기 개신교 선교도 사실 존 로스 선교사가 만주에 있을 때에 서상윤, 이영찬 같은 이런 사람은 만주에 갔다가 거기에서 죽을 병을 만났을 때에 치료를 받고 성경 번역을 해가지고 성경을 전달하면서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고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사실 토마스 선교사는 저기 대동강에 들어오다가 1866년에 순교를 당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현지인들을 접촉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어놓았던 이 성경책, 이것을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죽였던 사람이 그것을 들고 가가지고 또 그 성경책을 얻어가지고 벽지를 발랐던 어떤 그 분이 또 나중에 장로가 되고, 또 그 집이 교회가 되고,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미 비즈니스 사역, 처음에 이제 문자 나왔을 때 문자 통해서 어떻게 사역할 수 있을까? 이게 그 앞서가는 우리 그 목회자들, 또 젊은 전도사들, 이런 분들이 SNS 통해서, 또 이제 팬데믹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국내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말 대부분 교회들입니다. 90% 이상입니다.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성경공부, 각종 모임을 하고 있다는 것. 학교 교육은 마찬가지죠. 또 저희 개빈 본부에서도 이미 제가 이제 2016년에 들어오면서부터 화상회의, 화상 컨퍼런스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많은 돈을 절약을 했습니다. 한 번씩 지역에서 지역장들, 지역 선교부장들 모임 하려고 한국에 들어온다든지, 또 컨퍼런스에 들어오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줄여가지고, 심지어 노회원들, 우리 노회 대표자들 모아놓고, 그다음에 우리 각 12개 지역부로 우리가 전 세계를 대표했는데, 지역장들, 지역 코디들하고 우리 노회 대표자들 모여가지고 같이 화상회의를 하면서 소위 100몇십 명이 벌써 이게 2016년, 2017년에 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5년마다 하는 세계 선교 대회 하는데, 내년에는 소위 언택트 선교 대회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비즈니스 선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이 비접촉 선교와 성령의 사역의 연관성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 결국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성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선교라는 것. 선교의 주체는 삼위 하나님입니다. 어떤 의미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성령이 선교의 영이신데, 비접촉 시대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분명히 하실 수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때, 그래서 결국 성령과의 지속적인 아주 긴밀한 그 관계에 들어갈 때에 저기 유기성 목사님은 이 팬데믹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 교회에서 이런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운동이냐면은 주님과 동행 운동. 이게 뭐냐면은 하루 생활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주님과 동행할 수 없을까? 우리가 모여서 또 예배드리고 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 그래서 이분은 매일 성도들이 자기의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일기를 써가지고 그 일기를 서로 나누도록. 처음에는 자기 일기를 나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하고 사람들이 거부를 하고 했는데, 한 달 정도의 어떤 그런 그 코스를 통해서 훈련하고 난다면 그 나누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삶 전반에 매일 순간에 또 생활의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의 그 임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체험하는 가운데서 간증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저기 그 제가 요즘 자주 이제 뵙고 있는데 그 황성주 박사님 같은 경우, 황성주 박사님도 이미 자기 그 그룹들과 함께 그 감사 메시지,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 조건들 감사하는 그게 사역에 대한 이야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 투명하게 서로 이것을 해가지고 같이 그 방에다가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서로 맺어지는데 정말 성령의 하나 되어 하심을 어, 저기 체험하고 있다는 거. 이제 두 번째로 협업이 필요하다는 거. 비접촉 선교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 우리는 따로따로 서로 앉아 있습니다. 또 자기 자리에서. 그런데 이 서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내가 혼자서 생각하기 어려운 소위 그 우리의 그 공동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집단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같이 시도를 해보고 또 공유하는 이것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발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혼자 하는 것보다 사역팀이나, 이전에는 우리 지역 선교부 하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그 여러분들 교단이나 파송 단체의 어떤 지역 선교부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비접촉 선교 방안을 함께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지속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 즉 교회 개척에는 어떻게 어떤 방법을 한다, 신학교회는 어떻게 한다, 금융사회는 어떻게 한다, 전문사회가 어떻게 한다, 이런 그 물론 기본적인 원칙은 세우는데 다양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적이고 창의적인 방법도 한국 교회 많이 이미 겪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방법을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런 요청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선교지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락다운이 계속 진행되는 지역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국가가 이렇게 오픈한 지역도 있습니다.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 현장 선교사들이 같이 논의해가지고 그 상황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동 집회의 제한의 정도에 따라서 비접촉 선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매체, 인프라, 또 비접촉 선교를 어느 정도의 비율로 사용할 것인가, 이런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 현장의 사회나 선교 대상자들 사이에서 인터넷과 모바일 네트워크 활용이 보편적인 환경이 있고 또 휴대전화, 모바일 이 통신만 보편적인 환경이 있고 아예 네트워크 체계가 부실하거나 전적으로 대면 접촉에만 의지하는 환경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도 그럼 비접촉 선교할 수 있는가? 이런 대면 접촉이만 의지하는 이런 지역, 그러면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분명히 방법이 있습니다. 선교 현장의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 전화를 쓸 수도 있고 SNS를 쓸 수도 있고 화상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인쇄물이나 손으로 쓴 편지, 우편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격리 필요한 생필품, 의약품, 선물들을 사용하는데 전달 방법은 우편이 아직까지 열리다면 우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중간중간 사람들의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점조기처럼 해서 그것을 갖다 놓고 오고 그것을 전달하고 그것을 또 나중에 피드백 받고 손편지나 의약품, 생필품, 선물 등은 이렇게 비접촉 급대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는데 두는 시간과 찾는 시간을 또 보고하는 시간을 또 전달하는 시간을 각기 다르게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어떻게든 어떤 것이든지 전달됐을 때에 사역 대상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도록 하다못해 감사하다는 쪽지 하나라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오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비접촉 선교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